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가 뭐고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재무상태표를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거고 기본적인 부분만 짚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과목이란 용어를 많이 들으실 건데, 이 개정 과목이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은 요런 이름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재무상태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항목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이 재무상태표가 뭐냐? 재무상태표는 어떤 일정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딱 특정 날짜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다라는 거. 재무상태. 자, 여기서 일정 시점이라 하면 우리가 보고하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겠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고기간 종료일, 언제? 결산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기말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부분이 12월 31일이 될 겁니다. 요 날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과 부채를 여러분은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언제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12월 31일 기말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쉽게 사람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뭐 선을 보러 가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인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진 집이 얼마짜리 집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차가 어떤 건지, 이런 자산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빚이 얼마 있는지도 참 중요하겠죠. 똑같이 기업도 이런 자산과 부채가 얼마 있는지를 꼭 기록하셔야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상태표도 또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모든 회계장부는 이렇게 왼쪽 구분선을 그어서 왼쪽을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차변, 오른쪽을 무슨 변? 대변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는 항상 우리가 뭐를 기록하게 되어 있느냐? 자산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뭐만 기록한다고요? 자산.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는 뭘 기록하느냐?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왼쪽 차변에 자산, 오른쪽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앞으로 무조건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며 자본은 뭐냐라는 건데,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서는 나중에 뒤에 강의를 청취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것, 자산 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업이 현재 보유한 것, 이런 걸 자산이라 그래요. 기업이 보유한 것을 자산이라 그러고, 부채는 그냥 쉽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빚, 줘야 되는 거죠. 지급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을 부채라 부르는 거고, 자본은 별다른 정의가 없습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뭐한 거다? 뺀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실생활 용어에서 살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뭐 2억 정도 한다. 이게 다 제 돈이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출이 뭐 한 1억 5천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물었을 때 네 자산 얼마냐 물으면 실생활에서 대부분 5천만 원이다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회계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거. 회계는 자,
일단은 아파트 자체는 누구 명입니까? 제 명이고 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 부른다고? 자산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했는 이 1억 5천을 부채, 그리고 남아있는 이 5천만 원을 우리는 회계에서는 뭐라 부른다? 자본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의 같은 용어가 뭐라 부르냐, 우리가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순수한 자산이다 해서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어떤 서식이든 회계는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왼쪽 자산은 같다.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성립하는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뭐 웃자고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실산에서 부채는 부채지만 그 용어가 회계에서 나온 겁니다. 회계에서는 빚도 하나의 자산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산을 뭐 자산 10억, 부채 5억 이렇게 적기에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봅시다. 있을 때 이 두 회사가 만약에 둘 다 자산이 10억이 있다. 자, 이 두 개 회사를 보고 어디가 나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자산이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현금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해서 현금 9억, 부동산 1억, 얘 같은 경우는 현금 1억, 부동산 9억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같은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많다고요,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유의하시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나눠 써야 되는지도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거 뭐가 나옵니까? 자산이 나오죠. 자산. 자산. 자, 자산 뭐 정의를 제가 심도 있게 써놨으면 써놨는데 다른 건 몰라도 되고 그냥 기업이 보유한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쓸 자산의 이름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현금. 가장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 현금. 자, 여기서 현금이라는 건 통화, 돈.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냥 수표. 수표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 쓰진 않죠, 신용카드 때문에. 하지만 수표도 편의점이나 뭐 가게 가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수표도 우리는 다 현금채란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화 5,000원, 1,000원, 500원, 5만원 이런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까지 합쳐서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이름을 쓸 거라고요? 현금이라고 쓸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예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보통예금이 이자 받으려고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냥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보관하려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우리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이름으로 쓸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당좌예금. 자, 회계 과목을 처음 배우실 때 가장 처음 들어보는 낯선 용어가 당좌예금일 거예요. 이 당좌예금이 뭐냐? 요즘에 많이 쓰진 않습니다. 과거에 많이 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매월 말 협력업체, 하도업체라고 그러죠. 협력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결제할 대금이 5천억이다.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자, 그러면 이 대금 5천억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5천억을 찾아온다, 현금으로. 5만원짜리를 5천억 찾으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는 뭐 시중에 있는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대구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습니다. 통장에다가 넣어 놓고, 그럼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 수표를 발행해 준다. 그래서 수표에다가 금액을 얼마라고 적어서 그 수표용지를 주게 되면 그걸 받은 하청업체 직원은 은행에 제시하게 되면 그 통장에서 돈을 빼준다라는 거죠. 그게 당좌예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좌예금은 참고로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고요. 자, 이 당좌예금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거. 자, 일단 내가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 자산이 감소하는 부분을 학생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람이 예금을 찾아갔나 안 찾아갔나를 일일이 확인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수표를 발행해 줬다면 그 금액만큼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을 수표 발행과 동시에 줄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 수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표를 가지고 언제든지 현금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전환해서. 그래서 받는 사람은 현금이라고 쓴다라는 거. 수표는 뭐라고 쓴다고요? 현금이라고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무조건 다 현금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당좌예금은 회사가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입금했는 돈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똑같은 명칭이더라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자, 여기서 단기. 자, 여기서 단기라는 기간이 얼마만큼을 말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자, 단기는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1년을 봅니다. 회계에서는 뭐 한다고? 1년. 자, 1년보다 짧은 기간은 단기, 1년보다 긴 기간은 뭐라 부를까요? 장기라고 부르겠죠. 장기.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1년보다 짧다. 앞으로 회계에서는 단기, 1년보다 길다. 그러면 우리는 장기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단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적혀있죠. 만기가 1년 내인 금융상품들을 말한다라는 거. 자, 근데 얘가 아직까지는 단기 금융상품이라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는 그냥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많이 쓰실 거다라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예금, 적금 외에는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를 바꾼 이유는 요즘에는 뭐 펀드도 있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포괄하기 위해서 금융상품 바꾼 거지. 우리는 그냥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단기 금융상품과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같은 용어구나 라고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대여, 빌려준다라는 거죠. 돈을. 그래서 1년 내에 받을 목적으로 돈 빌려주는 거 단기 대여금.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니까 내 자산이죠. 맞죠? 자,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게 부채 쪽에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반대로 나는 빌려줬다. 받을 돈이 있죠. 자산. 하지만 상대편은 나한테 빌린 돈이 있죠. 갚아야 될 부분이다. 맞죠? 그래서 빌렸다 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산 부채를 같이 봐주시면 여러분이 보시는데 편할 거고요. 자,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은 단기 1년 내에 매매 사고 팔아가지고 돈 벌 목적인 증권이다. 자, 지금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주식을 구입했다. 주식 왜 샀습니까? 돈 벌라고. 맞죠? 그래서 주식을 구입했다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단기 금융상품 은행에 정기예금 넣은 것도 있고요.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준 것도 있고 단기 매매 증권 주식 산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공통상 특징이 뭐냐? 돈 벌려고. 투자할 목적.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부르냐? 단기 투자 자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합쳐서 단기 투자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를 조금 넘어가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상품. 자,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라는 이 네 가지 계정을 쭉 본다 그러면
본다 그러면 전부 공통사항으로 동일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목적. 무슨 목적? 판매 목적. 이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죠. 그래서 이 자산들이 가장 회사에서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네 가지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를 묶어서 앞으로 우리는 얘들을 뭐라 부를 거냐? 재고 자산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재고 자산이다. 자, 재고 자산이라면 머릿속에 무조건 떠올려야 될 말 무슨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다 라는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 재고 자산, 이 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사오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평상시에 하는 거래다 해서 이 재고 자산 거래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이런 거를 상거래다 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상거래다 라고 부른다. 재고 자산 사고 파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상거래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항상 평상시에 하는 거래다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에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은 팔려고 사왔는 물건, 아무런 가공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팔려고 만들어 놓은 물건, 그 다음에 제공품은 팔려고 만들고 있는 물건, 현재 제조 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는 우리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원재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쓰시는 볼펜, 대표적인 게 모나미 있죠. 모나미에서는 볼펜을 팔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볼펜은 모나미에서는 제품이 될 거고요. 자, 근데 문구점이나 서점에서는 이 볼펜을 사와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합니다. 사와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서점이나 문구점 입장에서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음 쪽에 이번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 첫 번째 계정 뭐 있느냐?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을 자, 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에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 분명히 뭐라 되어 있냐면 무슨 거래? 상거래. 어떤 걸 사고 파는 거라고? 상거래가 재고자산. 그거를 팔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상품, 제품을 팔고 외상, 돈 안 받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아니다, 다음 달에 줄게, 3개월 뒤에 줄게 하면서 용지 하나 받았다. 그런 걸 우리는 어음이라고 부르죠. 그런 어음을 받으면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되죠? 자, 근데 우리가 꼭 재고자산만 팔 수 있는 건 아니라 재고자산 외의 물건도 팔 수가 있다. 맞죠? 그럼 이 재고자산 외의 물건을 팔았을 때는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있다라는 거. 자, 이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표현, 상거래 뭐에서 발생했다고요? 외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오, 중요한 거. 자,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 그러죠. 돈 못 받은 것들은 그런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 그 다음에 상거래 외에 재고자산 아닌 물건들을 팔고 돈 안 받고 어음 받게 되면 그때는 뭐를 써야 된다? 미수금이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봤을 때 부채를 본다 그러면 부채 쪽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부채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정 중요한 거 뭐 있냐면 외상 매입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 있고요.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아까 이름 비슷하죠? 외상 매입금 똑같이 무슨 거래? 상거래. 상품, 원재료 등 이런 재고자산을 사오고 돈 안 줬다. 외상 매입금. 어음 줬다. 지급어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 외의 거래 시에 말한다. 돈 안 줬다. 혹은 어음으로 줬다. 미지급금. 참고로 제일 조심해야 될 계정 과목 미지급금. 제가 다년간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이 계정을 제일 많이 틀립니다. 왜?
문제 푸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건물 팔고 건물 사고 어음 줬다, 차 사고 어음 줬다, 미지급금이죠. 지금은 미지급인데 그때 되면 전부 다가 어음이면 지급어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재고자산 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제가 잠깐적인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 화면 스크롤이 좀 원활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많은 회사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업태, 제조, 종목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드는 거 가전제품, 집에 쓰는 여러가지 가전제품들. 그럼 삼성전자는 냉장고, TV 같은 거를 팔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 하이마트. 하이마트는 업태, 소매, 물건을 팔죠. 종목, 하이마트 뭐 팝니까? 가전제품. 자, 그럼 여기서 자 봅시다.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이렇게 하이마트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제품이 되겠죠.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고? 상품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이마트는 삼성전자 쪽으로 뭘 줘야 된다고요? 대금을 줘야 되죠. 대금을. 돈 줘야죠. 돈. 근데 돈 없다. 다음 달에 줄게. 외상하자 우리. 외상.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때 제품, 재고자산을 팔고 돈 안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 부른다?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오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외상이 아니라 뭘 줄 수도 있어요. 어음을 줄 수도 있죠. 어음.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돈을 안 받고 어음 받았으니까 돈 받을 어음이다 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받을 어음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하고 돈 안 주고 어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한다? 돈을 나중에 줘야 된다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지급 어음이다 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삼성전자가 납품할 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한테서 트럭을 구입한다. 이렇게 구입한다. 그럼 똑같이 삼성전자도 대금을 이렇게 지급해야 될 겁니다. 근데 대금 지급 안 하고 우리 다음 달에 줄게요 라고 외상으로 한다 이거죠. 외상. 그럼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팔고 돈 안 받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이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트럭을 팔려고 샀습니까? 쓰려고 사왔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안 줬네요. 뭐라 부를까요? 미지급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지급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가 트럭 납품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돈 없으니까 3개월 후에 줄게. 어음을 주더라. 어음을.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다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받아야 되니까 받을 어음이 된다라는 거. 제가 실수했네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닌 그냥 사용 목적인 트럭을 사오고 돈 어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급어음이 아니라 똑같이 뭐로 써야 된다?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한 번 더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고자동차 상사, 여기에 트럭을 팔았다.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대금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돈 안 줬다, 안 줬다. 다음 달에 줄게. 외상. 그럼 중고차 입장에서는 트럭 팔려고 샀죠. 사오고 돈 안 줬네요. 상품 사오고 돈 안 줬다. 외상, 매입금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트럭 자체가 애초에 판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용하던 목적이었어요. 그럼 재고자산이 아니죠. 이런 재고자산 아닌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뭐라 불러야 된다고요? 미수금이라고 불러야 된다. 자, 혹은 또 중고장사가 물건을 사가고 어음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얘들은 상품을 구입하고 뭘 줬다? 어음을 줬으니까 뭐라 부를까요? 지급 어음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어음을 받더라도 판매 목적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가야 된다? 미수금이라고 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고 힘있게 설명드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럼 얘들과 미수금의 차이,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과 미지급금의 차이.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재고자산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맞죠? 재고자산이냐 아니냐라는 거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뭐라 부를 거냐? 물건 팔고 돈 받을 거 있다 해서 매출 채권이다 라고 부를 거다. 두 개 합쳐서. 그럼 학생분들 머릿속에는 앞으로 매출 채권이라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반대로 사는 사람은, 구입한 사람은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돈 줘야 된다. 그래서 매입, 물건 사오고 빚졌다 라고 해서 매입 채무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뭐라 부를 거다? 매입 채무다 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 자,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줘야 되는 빚이고요.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볼 수 있겠지만 자산은 항상 같다. 부채, 자본의 합계와 같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개정 과목들이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앞으로 이 내용을 프린트하셔서 수업하실 때 참고 자료로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수업에서 꼭 알아야 될 개정 과목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그 다음에 미수금의 차이,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부르죠. 이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차이,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꼭 한 번 더 복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페에 가시게 되면, 네이버 카페 가셔서 구세주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수업 영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